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나입니다. 전일 예상 밖의 금리 동결 그리고 북핵 리스크가 계속 잔존한 가운데 엔저도 계속 시장을 위협했는데요.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유가지구화 시장에 있는 주식을 사면서 시장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설 연속 반등에 1950선까지 근처까지 왔죠. 외국인들은 이미 이틀 연속 주식 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벌써 돌아온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분석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컴백도 일단 반가운 상황인데 오늘 간밤 보니까 미국의 지표도 좋았습니다. 우리 증시 또 한 번 반등에 나설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마지막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요. 간밤에 글로벌 증시 분위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지표 호조 덕에 다우와 S&P 500이 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이제 14,800선에 안착했고 S&P 500도 1,900선, 1,600선 코앞까지 왔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시장 청구 건수가 지난주 4만 2천 건 줄어들어 34만 6천 건, 예상시 36만 건보다 훨씬 적어서 고용이 빠르게 정상화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노동시장에서 충분한 개선세가 빠르게 확인이 되자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인 찰스 플로셔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는 양적 완화 규모를 줄일 때가 됐다고 주장에 눈길을 모았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는 이탈리아 저금리 국채 발행에 올랐는데요. 이탈리아가 72억 유로치의 3년 만기 국채 발행을 했는데 전달보다 낮은 금리, 높은 수요에 성공리에 발행을 마쳤습니다. 네, 계속해서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의 주요 코너들입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부터 알아볼게요. 메리츠 종금증권의 강종훈 부장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부터 사실상 규칙을 변경하셨죠. 시초가에 사서 목표가는 3% 플러스, 손절가는 마이너스 3%로 대응하겠다 하셨는데 그 이후에 게임하에 그리고 그 전에 K맥도 굉장히 수익률이 좋았었습니다. 전일 추천주였던 GD 정도만 AS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GD 어제 23,100원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정도는 3%가 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GD 티보리 PC 판매 증가 수혜를 어제 말씀드린 바 있고, 저평가 메리트, 현재 동종 디스플레이 관련 업종 대비해서 지금 PER 7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PERC 적용 12, 3배까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3만 원대 이상의 밸류에이션 매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단기 3%. 뿐만 아니라 그런 밸류에이션 매력을 참고하시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GD는 계속해서 한번 홀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제 당일 시초가 공략해서 뭔가 빠르게 수익 나길 기대하는 코너이긴 하지만 이게 하루 이틀 차이가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그나저나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이번 주 월요일 날 얘기를 해주셨었던 AP 시스템 재공략주가 되겠네요. 네, 주가 될 것 같은데요. 워낙 또 아쉬운 종목이기도 하고 장중 변동성이 좀 커서 원칙적으로는 손절을 처리했지만 그래도 저희 그때 월요일 시초가했던 가격까지는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이제 AP 시스템을 오늘 준비했습니다. 투자 포인트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가 일제 해소를 줄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술 유출권 때문에 AP 시스템이 주가가 좀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서 이 관련된 기술 유출건으로 지금 소송을 했었는데 이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판정이 나오면서 주가가 지금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4개월 동안 그 AP 시스템의 기술 유출 관련 사건 수사가 좀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좀 걸림돌이었는데 지난해 신규 수주 2,300억 중에서 65%가량이 이 수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에 진행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과 지난해 매출액 대비해서 지금 실적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설비 투자 관련 그 성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거의 90%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수혜가 좀 들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 역시도 이제 설비 투자 본격화를 둘 수 있는데요. 중국의 수저우의 8세대 HD 공장 투자도 상반기 중에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4분기에는 이런 투자가 가셔야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주 규모도 올해는 2,300억에서 지난해 2,300억에서 올해 1,300억으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2014년도 상반기 중에는
8세대, 이 OLED 양산 라인 투자에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성장 추세가 좀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수급과 실적 호전인데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지난해 대비해서 30%와 16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EPS가 1,272원인데 아무래도 성장성을 감안했을 때 지금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 AP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아무래도 관련 성장성은 지난 2011년도에도 뭐 25배 이상 밸류에이션 적용을 받았는데 현 주가 PR 9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AP 시스템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2년 평균 PR 13.8배 적용하더라도 17,000원대의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AP 시스템을 준비했고 기관도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그러니까 검찰 무혐의 판정이 내린 그 이후부터 4월 10일 어제까지 145만 주의 누적 수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월요일 공략해봤던 종목이었는데 화요일날 곧바로 또 급등하고 그 이후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한다면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 대응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밸류에이션 제가 말씀드린 거 참고하시고 뭐 두종 받아서 또 매수를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제 공략하는 종목이니만큼 좋은 수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강정원 부장님의 시초가 공략주 AP 시스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4월 10일 금요일 우리 장 이제 조금 있으면 개장합니다. 자, 전일 예상 밖 금리 동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어떡하나. 북한이 10일 날 당초 미사일을 쏘지 않을까 했었는데 하루 정도 늦춰진 어제가 발사일이 되지 않겠느냐 우려가 있었습니다. 엔달러도 계속 올라가고 엔저도 멈추지 않아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올랐던 시장입니다. 이제 엔저 북한 리스크를 좀 떨쳐내고 가는 것 아닌가 하는 기대감도 드는데 무엇보다 오늘까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사흘 연속 이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미국의 다우 S&P 500은 또다시 사상 최고가 신기록을 쓰면서 마감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막 우리 장 열렸네요. 출발 상황 상세하게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플래닛 투자연구소의 황규섭 팀장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황 팀장님께 코스피 출발 상황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일 미국 증시 호조도 있었고 해서 뭐 오늘은 좀 약간의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뭐 상승폭 자체는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코스피 시장은 이렇게 보합선에서 계속해서 박스권 행보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일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역시나 건설주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모습입니다. 0.1%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에 오늘 좀 호재가 나왔었죠. 일단 뭐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남의 뭐 불행을 우리의 호재로 받아들이기엔 좀 뭐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에서도 똑같이 지금 330만 대인가요? 라는 지금 에어백에 대한 리콜 사태가 좀 일어났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약간 좀 수혜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환율 자체가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는데요. 뭐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엔달러 환율이 100엔을 좀 호가할 것으로 언젠가는 빠른 시간 내에 호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시장 자체 내에서는 일단은 위기는 좀 넘겼다. 그리고 약간의 완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 보합권에서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한 0.3%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가 약간 좀 올라오고 있네요. 1955선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하긴 좀 힘들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유 종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조금 조용한 금요일이 예상됩니다만 한 3, 4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을 보이는 양시장입니다. 코스닥 출발 상황 듣기 이전에 니케이의 분위기를 좀 보니까요. 니케이가 계속 이번 주 내내 오르더니만 오늘은 약간 늘리면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많은 폭 아니고 역시 그냥 조용한 보합권, 약보합세 정도의 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상승 출발하고 있지요. 네. 일단은 뭐 그 최근에 빠졌던 폭만큼 다시 한번 그 반등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76% 정도 상승 마감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쪽 같은 경우에도 0.6% 정도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현재 하고 있고요. 자, 최근에 반등이
이제는 뭐 추세적으로 다시 올려줄 것인가, 아니면은 최근에 낙폭을 인한 기술적인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맥점을 이제 잡아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일 시장, 오늘까지는 아무래도 이런 상승세가 조금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그리고 최근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IT 부품주,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련 보안주들의 어떤 강세가 지속이 될 것인가, 그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기분 좋게 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최근에 상승세 이어간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 대해 짚어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외국인들이 240억가량, 그리고 기관이 490억가량 매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과연 그런 수급 구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직 출발 상황이다 보니까 정확한 집계는 되지 않고 있지만 기관은 한 8억 정도 현재 매수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들은 8억 정도 현재 매도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관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최근에 시장이 크게 급락을 할 때 외국인의 수급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코스닥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렇다면은 오늘 외국인의 수급, 아침 쪽에서 매도 출발을 하고 있지만 장 후반 쪽에서는 매수로 전환되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현재 전체적으로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1.2%, 그리고 SK브로드밴드가 1.1%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실적에 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OCI 모터레즈 같은 경우 0.3%,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0.39%, 네오리즈 게임즈는 0.28% 정도 현재 강보합권 출발을 하고 있고요. 하락 출발하는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메가스터디가 마이너스 0.27%, 태용이 마이너스 0.2%, 동수가 마이너스 1.5% 정도 현재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동구 SNC가 1.36%, GS 홈쇼핑이 1.6%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외국인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서 주가가 조금 큰 타격을 받고 있는데 GS 홈쇼핑 다시 한번 힘을 내주면서 20만 원을 회복한 여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중국 AI의 영향을 받았었던 하나투어가 지금 현재 1.6% 정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3일 연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지수와 좀 연동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투어도 마찬가지 지수와 좀 연동된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덕산아 이메탈이 0.5%, 인터파크가 1.6%, 우리 ETI가 0.2% 정도 현재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번에는요, 외환시장에 대한 출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김수만 연구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1145원 정도 고점 인식한 것 같아요. 그 이후로는 계속 빠졌는데 전일에는 금리 동결 악재도 있었습니다. 북한 리스크 때문에 조금 만회하는 듯 했지만 1130원 하회하면서 전일장 끝났는데 오늘 출발은 어떤가요? 예, 현재 달러원 시장은 0.55원 상승한 1129.65원의 장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전일 수준에서 계속 전일 수준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간밤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이탈리아 국채 입찰 호조로 유로화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로화는 달러화에 대해 전날보다 유로당 1.31달러를 기록하며 전일 대비 0.0030달러 상승하였습니다. 엔달러의 경우에는 99.67엔을 기록하면서 전일 대비 0.11엔 하락하며 역시 100엔을 상향 돌파하는 데 어려움을 보였습니다. 이탈리아 재무부는 전일 3년과 4년, 15년 만기 국채를 총 72억 유로 금요로 발행했는데요. 세 종류 국채의 낙찰 금리가 모두 지난 입찰 때보다 하락했습니다. 이 점이 유로화 강세를 지지했는데요. 향후 유로화 추이 역시 엔화 약세와 밀접한 관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존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최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일본은행의 대규모 양자 완화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요. 다만 아직 일본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적극적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엔달러를 기준으로 100엔 돌파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유로화는 엔달러를 기준으로 살펴보시는 게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국내 외환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화 약세 속도가 주춤한 가운데 북한 리스크
또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 등으로 인해서 조금 완화되는 등 방향성을 정할 재료가 부족해서 달러원 환율은 1120원대 후반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증시에서는 전일 외국인이 순매수를 전환했지만 이런 순매수 흐름이 지속될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또한 채권 관련 시장에서도 어제 금리 동결에 따라서 현물 채권을 외국인이 소폭 순매수하긴 했지만 국채 선물에 대해서 지속적인 순매도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외국인의 움직임이 달러 환율의 큰 방향을 선도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금요일 LG화학의 외국인 배당금 1,018억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달러와 지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 역의 NDF 환율은 전일 현물화 종가 대비 0.7원 상승한 1129.8원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 약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북한 관련된 뉴스가 없다고 한다면 특별한 모멘텀 부재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120원대 후반에서 등락을 계속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금일 달러 환율 레인지는 1125원에서 1135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슈가 없다면 이 정도 레인지에서 움직일 것 같다. 전망까지 들려주셨네요. 김수만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주 참 힘들었네요. 정말 920선 정도까지 가는 흐름이 있었었는데 결국 1950선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고수를 만나보실 건데요. 오늘 작전을 짜주실 고수는요. 한국밸류21에 계시는 이드코 대표님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죠? 오늘 작전 어떤 거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어제 옵션 만기하고 금통위 기준금리 결정이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좀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금리 동결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외국인이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지수가 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오늘도 뭐 소폭 상승 출발하는 모습인데, 지난 방송에서 제가 이번 주만 놓고 보면 지수는 조정에서 반등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다. 하지만 이 반등이 말 그대로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본격 상승 구간으로 접어드는 구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반등의 최대폭은 197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코스피 일봉 차트에서 주봉을 보시면 주봉의 시가가 192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지수 주봉상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겠고요. 이렇게 되면 1901포인트가 이번 달의 저점이죠. 말씀드렸듯이 전날 저점을 깨지 않아야 탄력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역시나 이탈을 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 부분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1901포인트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정확히 지지해야 지수는 반등다운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제 오랜만에 외국인이 2,000원 넘게 좀 아름답게 매수를 했다는 점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도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얼마만큼 들어오냐에 따라서 지수의 폭은 결정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고점에서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도 빠르게 나올 것이다. 해서 121선이죠. 515포인트를 지지하면서 상승이 나와주었고 외국인과 기관이 3거래일 동안 연속 동시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코스닥 일봉 차트를 보시면 21선이 548포인트의 저항 구간이 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 547포인트가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 저항 구간을 돌파를 해야 더 강하게 치고 나갈 수 있겠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일봉상 보시면 적산병인 상태이죠. 시뻘건색 양봉이 3개가 나왔기 때문에 적 4병, 5병이 나올지는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국인 매수의 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수보다는 종목별로 대응하면서 IT,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매수하자고 지난 시간에 좀 강조를 드렸는데 예상대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종목들 골라 잡았어도 기본 3에서 7%까지 상승이 나와주었었죠.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5% 정도 급등하다가 종가는 3% 정도를 밀렸고요.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11% 가까운 수익이 좀 나와주었는데 제약주들도 상당히 강했죠. 한미약품은 어제 6% 강세, 대한제약도 5% 강세, 종가는 3% 나왔는데 일단 추천드렸던 업종이 좀 잘 가서 좋긴 한데 이제 매도가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바이오 제약 쪽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바이오 쪽은 일단 의료비 절감과 고령한 이슈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산업이다. 그러니까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이 바이오 쪽들은 사실 사실보다는 기대감이 사실 많았죠. 진짜 뭐 웃긴 얘기지만 삼성 TNC 같은 경우에는 2004년이었죠. 줄기세포에 투자한 게 주가 폭등이 되면서 20배 가까이 폭등을 했고, 하루 거래 대금만 몇 천억씩 왔다 갔다 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를 전체 들썩들썩 했던 것도 기억이 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바이오 업종들이 최근까지도 상패의 쓴맛을 받고, 현재 코스닥이 그래도 많이 투명해진 상황에서의 살아남은 바이오 기업들은 그래도 신뢰가 있는 기업이다. 해서 보시면 인포피아도 그제 고령화 암 환자들을 위한 암 진단기기가 나왔다고 나오자마자 상한가에 직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이오 업체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매출이라든가 시대적 배경에서 오는 트렌드라든가 이런 게 점점 맞아 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바이오주나 제약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저점 매수를 일단은 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추세적으로 상승 흐름을 타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IT주들 같은 경우에는 매력적인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적적인 측면에 너무 실적적인 측면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이슈가 될, 그러니까 테마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으면서 실적도 좋은 기업을 찾자 해서 플렉스업을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IT 업종 말씀드릴 때마다 매번 언급해드리고 있는 업종인데, 일단 9월 달에 재료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죠. 갤럭시 노트 3에 플렉시블 OLED 탑재될 가능성이 좀 열려있기 때문에 테마가 연결되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 상보나 테라세미콘 이런 종목들 매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STI, 하이셀, GMS 이런 종목들. 그래서 이 IT나 바이오 제약 쪽 업종들은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수 보시면서 장기 매매도 좋고요.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좋은 메리트가 있으니까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전 타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밸류 21의 이득호 대표님 작전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출발 키포인트 브리핑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양시장 모두 플러스고요. 코스닥은 550선 거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문제 건설주, GS건설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겠습니다. 이틀 연속 하한가고 이제는 신용등급 전망까지 지금 깎여서 오늘 하한가에 또 다른 재료가 출현했다라고도 보여지는데, 또 건설주가 다 같이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산발적으로 반등 시작하는 그런 종목도 있고, 어제도 현대산업은 플러스로 끝이 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용산 개발 이후부터 지금 시작해서 건설주들이 약간 좀 바닥권에서 반등을 모습 보여주다가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GS건설의 좀 개별 악재로 인해서 GS건설 같은 경우는 좀 이틀째 좀 하한가에 들어간 모습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매물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틀 동안 시총이 벌써 한 4천억 가까이가 날아간 상태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GS건설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다른 건설주들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지만 삼성물산이라든지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이고,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 2% 정도 크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GS건설의 팩트부터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영업 적자가 4분기부터 시작을 해갖고 지금 계속 이어진다는 거지만 그 적자 폭이 상당히 좀 커졌다는 게 문제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매출이 1조 8,239억입니다. 한 13.5% 정도 줄어든 금액인데, 매출이 13.5%는 줄 수는 있지만 건설 같은 경우에 그렇게 규모 경제라든지 이런 거에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 실행이 안 되는데도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었느냐가 중요하겠죠. 영업 손실이 지금 5,300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단기 순손실로는 한 3,860억 정도 잡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까지 건설업황을 가장 크게 좀 먹여 살렸던 것이 뭐냐고 생각을 한다면 중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동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돼서 지금 중동의 플랜트라든지 가스전 사업이라든지 송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그 부분에서 좀 적자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향후가 문제겠죠. 지금까지 지금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상당히 좀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GS건설뿐이 아니라 다른 건설사에서도 이제 확산이 일어날 수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레포트 같은 걸 살펴보시면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 그런 확산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오히려 중소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도 해외 쪽에 진출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국내 경기가 살아난다면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이제 삼성엔지니어링이라든지 GS건설과
마찬가지 그런 거 해외 플랜트 업체, 특히 중동 플랜트 업체에 참여를 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좀 안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것이 GS건설 같은 경우는 올 초부터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중동 부분에 대한 수주를 약간 좀 원가보다 아래로 좀 받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적 압박이 올 수도 있다는 소문이 좀 돌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다른 건설주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GS건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겠죠. 그러게요. 이미 지금 하한가를 2번을 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뭐 판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워낙에 바닥권에서 지금 지하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판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약간 좀 버티는 것이 어떨까라고 판단됩니다.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말씀드린다면 하한가에서 뭐 살 필요는 없지만 일단 이렇게 급하게 내려간 주식은 어떤 식으로든 회사에서 입장 발표가 있겠죠. 그리고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격에서 뭐 수매에 동참하는 것은 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자동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현대기아차가 대규모 리콜 그리고 엔저에 힘겨워 했었지만 이번엔 다시 일본에서 또 리콜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일 자동차주의 낙폭이 막판에 많이 줄어든 것도 그 영향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시작한 지 얼마 됐다고 모비스가 다시 한번 2% 넘게 빠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비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좋은 리포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컨센서스 자체도 36만 원에서 37만 원 정도로 지금 그려주는 등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는데 모비스 자체가 아무래도 좀 자동차 완성차 업체보다는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다시 한번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금 0.2% 정도 오르고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 약간 좀 0.5%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 지금 팩트는 이렇겠죠. 일본의 지금 영향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현대기아차가 좀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냐라고 판단이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결국에는 환율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엔화가 원달러 환율이 지금 100엔까지 떨어지는 것은, 100엔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기정 사실화가 돼 있고요. 이제 시간 문제만 남았을 뿐인데 계속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 현대차 기아차는 당연히 좋지 않겠죠. 하지만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너무 나쁘게 보지는 않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현대차 기아차의 중국 판매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국이 경기 회복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원 방향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어쨌든 간에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지금 10위권 내내 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점유율 자체도 아무래도 일본차보다 약간 좀 아직까지는 지금 엔화가 약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가격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보면 중국의 판매를 생각해본다면 4월 이후 중국 판매만 지금 놓고 따져보고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도 이제 지금까지 뭐 소형차뿐이 아니라 이제 고급차 정도 팔린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현대차도 이제 충분히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일 실적 논란 때문에 셀트리온이 참 힘겨워했었는데 해명도 하는 아주 분주한 모습이었지만 오늘 또 자사주 취득설 나온 것 같습니다. 주가도 약간은 반등 시도가 나오는 듯한데 전일 급등했었던 안철수 테마 외 다른 특징적인 종목도 살펴주시죠. 네, 예. 일단은 셀트리온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오늘 자사주 취득 결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조금 그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계속해서 좋게는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버린다는 게 얼마만큼의 회사 자체를 볼 때, 업계 내 볼 때 손실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첫 번째는 아니죠. 예전에도 한번 이런 그 회계 처리 논란 때문에 실적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공매도 타깃이 되게 되면서 상당히 급락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은 그런 비슷한 연유로 해서 셀트리온이 이제 주가 가치가 좀 좋지가 않습니다. 오늘 0.7% 정도 반등을 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최근의 추세를 보게 된다면은 일시적인 반등으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은 어쨌든 회계 처리 논란으로 인해서 어떤 과징금 조치를 내린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위해서 오늘 자사주 취득에 대한 어떤 결정이 나온 것 같은데요. 네. 근데 또 중요한 건 자사주 취득에 대한 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그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보게 되니까 서정진 회장이 또 14억 정도 어떤 자기 지수익을 좀 처분을 하게 되면서 현금화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본다면 좀 이중적인 이런 행동들이 과연 시장에서 신뢰를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조금 전 염두에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반등이 이어진다고 해서 이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어쨌든 회계 처리로 인한 어떤 기업 리스크 좀 완화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사주 취득 결정을 하고 뒤로는 자사주를 매도하는 이런 행위들도 조금은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기업적인 리스크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제가 보기엔 셀트리온을 접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안철수 테마 좀 연결해서 보게 된다면, 자, 기존의 그 테마주를 하실까요? 기존의 테마주 같은 경우에 뭐 잘만테크라든지 우성사료, 뭐 KC피드, 메이커스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쪽 줄보다는 최근에 와서 새롭게 좀 부각되는 종목들, 뭐 다물 멀티미디어라든지 그리고 오픈베이스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이 상당히 크게 나오더라고요. 네. 솔고바이오 같은 경우도 현재 반등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가 그 테마 내에서도 어떤 트렌드가 변화한다는 걸 이런 걸로 좀 표출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실적으로 안철수 씨가 뭐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를 일이죠. 모를 일인데 어쨌든 단순한 연관관계 때문에 테마주들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그 테마들도 스스로 이렇게 진화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그 테마주 내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테마주는 뭐 접근 안 하시는 게 제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겠지만 접근하실 때는 어느 쪽으로 트렌드가 옮겨가는지 여부도 체크를 하시는 게 지금 어떻게 본다면 다물 멀티미디어 오픈포인트는 강세를 보이는 반면에 안랩이라든지 그리고 한일 렉터스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어떤 연관고리를 한번 중요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최근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제는 뭐 선거운동이 본격화가 됐기 때문에 네. 안철수 이제 그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조심을 하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방산 테마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네, 남북 경협도 예, 같이 보죠, 뭐. 뭐 방산 테마 뭐 어쨌든 뭐 북한 관리주로 해야 되겠죠. 남북 경협이든 뭐 방위산주든 그래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어제 새벽에 오바마가 이제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남기고 난 이후에 아침 쪽에 다시 한번 박근혜 대통령께서 다시 한번 북한과 대화를 열 것이다 이런 제스처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 화해 무드를 조정할 것이라는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시장의 어떤 긴장 고조가 지속이 되게 된다면 방위산업 관련주들 당연히 반등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남북경협주는 반대로 약세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이 화해 무드가 지속이 되지 않겠나, 될 것인가, 아니면 시적으로 마무리될 것인가, 거기에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어쨌든 오바마 대통령이 남북 어떤 대치보다는 지금 현재 북미 쪽 어떤 리스크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미국의 어떤 대통령 오바마가 지금 현재 어떤 창구를 열겠다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은 네. 방산 쪽보다는 좀 남북 경협주 쪽으로 이제 좀 시세가 이제 옮겨갈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네. 그렇겠죠. 그래서 오늘 저기 보면 이화전기가 7.7%, 뭐 강민재가 4.3%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런 그 정치적인 화해 무드가 지속이 된다면 남북 경협주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다고 해서 방위산업주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들어가는 실수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덧붙여서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싸이의 젠틀맨 공개가 되는데 관련해서 DI 혹은 엔터주 쪽에 오늘 또 오로라라는 종목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그 YG 엔터하고 뭔가 좋은 소식, 라이선스를 체결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대응법까지 잠시 후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쪽으로 다시 올라가 보죠. 자, 동양 M&A 소식 현대백화점하고 걸려 있었던 종목 그룹주였었는데 오늘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요. 에스텍스 그룹주의 자금 사정이 더 안 좋아진다는 소식. 지금 직원들 돈도 못 받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또 추가 하락이네요. 네, 일단 동양 쪽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동양 같은 경우 이제 팩트부터 살펴보시면 이제 어쨌든 간에 동양이라는 회사는 지금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 구조상 이제 좀 구조 조정을 해야 되고 자산 매각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알짜 자회사 중에 하나죠. 동양 매직에 지금 뭐 현대백화점 쪽이랑 처음에 얘기가 나왔다가 실제로 지금 입찰을 본 것은 이제 현대 홈쇼핑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 한 10여 곳 정도가 지금 입찰을 신청할 만큼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좀 큰 M&A 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현대 홈쇼핑 쪽이 좀 유리한 것 같습니다. 이제 쿠쿠라든지 KT 렌탈 쪽에서도 좀 입찰에 참여한 상태고요. 네. 일단 이게 매각이 되게 된다면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최대한 3천억 원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저한 2천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중간값만 잡아도 한 2,500억. 그러면 재무구조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팩트부터 살펴보셔야 되겠죠. 동양이 왜 동양매직이라는 이런 알짜 자회사를 왜 매각하는지부터 살펴보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뭐 단간에 좀 기대감이라든지 재무구조가 좀 안정될 수 있다, 유동성이 좀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하셔야지. 회사가 성장하려면 이렇습니다. 자회사를 매각을 했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 다른 곳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빚을 갖고 뭐 그런 부분 유동성 부분에만 해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살펴본다면
하시려면 저는 뭐 접근하시는 것은 약간 뭐 테마성이라든지 트레이딩 관점만 접근을 하시고 회사가 정말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나신 다음에 변화하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좀 가자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STX 네. 그룹주.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STX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예. 네. 그 바닥이 오르고 빠지는 주식의 정말 대표적인 종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지금 STX 같은 그룹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임금도 못 받는 등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사회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STX가 지금 임금을 못 주고 있는 부분은 STX 조선 해양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청업체들에는 긴급 자금을 수여를 해서 자기네가 좀 약간 지금 힘들더라도 네. 하청업체는 좀 살리고 가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제 하청업체를 또 살리기 위해서, 연관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이례적으로 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한 1,000억 원을 좀 긴급 수여를 하는 등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율협약이 나오고 난 이후에 급락을 했고, 그렇고 나서 이제 다른 부분들은 좀 약간 횡보를 하고 있지만 STX 그룹주, 지주사라든지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빠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습니다. 긴급 자금이 분명히 수혈은 될 것입니다. 지금 다음 분기에 필요한 자금이 한 3,000억 정도 되고요. 네. 다음 분기, 그러니까 다음 달에 필요한 자금이 3,000억, 올 상반기까지 필요한 자금이 6,000억입니다. 6,000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중은행들의 부담감이 얼마만큼 지금 나타나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은행들도 뭐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SS 페노션을 인수하기로 했던 산업은행 쪽에서 일단 긴급 수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급한 불은 꺼지겠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산업은행 이제 SS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매각이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이고, 다른 뭐 유럽적 자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매각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룹 자체 내에서도 덩치 줄이기, 즉 구조조정을 얼마만큼 빨리 시행을 하는지가 STX 해결에 좀 큰 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DI하고 오로라라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싸이 신곡 젠틀맨은 못 들어봤지만 오늘 주가는 어떤지요? 네, 일단은 뭐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하고 나서 낙폭을 좀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네. 일단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정치 테마에서 안철수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말씀드렸듯이 저도 단순 연관성으로 인해서 올라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말도 안 되는 순간들이 상당히 많은데, DI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마찬가지로 강세를 보였던 DID, 그런 것들이 조금 그런 반증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한 6%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이, 일단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조금 마무리가 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대를 한번 보게 된다면, 1,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1,500원 정도 가격권까지 반등을 쳤었지만, 이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은 최근에 코스닥 지수가 그랬던 것처럼 음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음봉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고이든 고이가 아니든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게 된다면 1,500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신곡이 발표가 된다면 어떤 싸이 모멘텀이 소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 상품 매출 증가 기대감이겠죠. 저 연예인을 어떤 독점적으로 캐릭터를 그렇죠. 만들어서. 그래서 YG 같은 경우 YG 같은 어떤 가수들의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일단 캐릭터 상품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부분들, 거기에 대한 수혜가 오로라 쪽으로 단독 계약, 독점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집중이 될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 돌아와서 콘텐츠라든지 이런 ICT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 때 마찬가지로 캐릭터 산업에 대한 부분들은 부각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로라 같은 경우는 또 10% 정도 뜨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계약을 체결한 상태고 직접적인 매출은 아직 발생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라도 약간은 테마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성 그룹주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지금 신성 FA, 신성 솔라에너지 다 참 큰일이네요. 하한가. 일단 오늘 하한가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신성 솔라가 예.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동전주로 진입이 됐는데, 지금 STX 그룹처럼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태양전지, 태양모듈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근데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태양광 업황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재무건전성이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근 STX와 마찬가지로 신성솔라에서 터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권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STX처럼 어떻게 적극적으로 살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법정 관리로 갈 것인지는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만약에 법정 관리로 가게 된다면은 다 악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STX처럼 산업은행
산업은행과 같은 국가기관이 나서게 된다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나눠서 지금은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안 좋다. 이 부분을 조금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게 전일 수급 특징주와 오늘장 조언까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일 유가증권시장 특징주입니다. 자, 전일 외국인이 한 달 만에 가장 많이 산 날인데요. 어떤 종목을 담았나 보니까 역시 LG전자가 탑이었고 4위가 LG디스플레이. 그 밖에도 기아차 역시 있었고요. 현대차 말고 기아차 좋아하죠. 삼성전자 3위로 담았고 모비스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빠지지만 그리고 건설주 부진했지만 삼성물산과 지주회사 GS는 샀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기관이 코스피 쪽에서 정리한 종목들 순입니다. 역시 건설주 파느라 여념이 없었네요. 대림산업, 현대건설, 삼성물산, 그리고 6위에 오늘 10만 원 더 깨진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GS는 매매 공방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관은 현대차 팔았고 모비스를 정리한 모습입니다. 자, 특징주 봤는데 혹시 뭐 배울 만한 교훈 있나요? 오늘장 조언까지 같이 좀 들어볼게요. 뭐 기관 같은 경우에 항상 좀 모멘텀 플레이를 좀 하는 좀 특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건설 쪽은 좀 팔아 넘긴 것 같고요. 뭐 전체적으로 기관의 매매 동향은 아무래도 좀 IT 쪽에 집중될 거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이 돌아왔는데 돌아온 외국인이 뭘 샀냐가 참 중요하죠. 가장 큰 것이 LG전자였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저점 7만 원대에서 이미 8만 5천 원까지 좀 올라온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급하게 올랐으니까 약간 좀 조정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는 9만 원까지도 충분히 좀 무리 없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이후 실적이 정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외국인의 매수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환율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북한 걱정은 이제 좀 놔도 되는 거죠, 결국.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에 지금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겹치면서 지금 뭐 대북 리스크와 겹치면서 좀 코스피 시장이 좀 안 좋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대북 리스크 자체는 어차피 지나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이어왔던 것이고요. 경제적인 타격 자체는 뭐 실제로 뭐 전쟁이 일어나지 않나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다만 이제 문제는 환율입니다. 가뜩이나 이제 뭐 지금 일본이 좋지 않은 업체들이 지금 IT라든지 자동차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환율에 직접적으로 좀 영향이 있겠죠. IT 부분은 물론 기술력 차이라든지 워낙에 삼성이라는 강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2등주인 LG나 이런 쪽은 좀 연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크게 물리고 있는 맞닥뜨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을 보면서 오히려 좀 장을 대응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수급 특징 중 화면 정도만 보고요. 곧바로 역시 정 팀장님 조언도 들어볼게요. 자, 전일 코스닥에 사흘 연속 쌍끌이가 들어갔습니다. 기관이 SM과 컴투스, 파라다이스, 시젠, 세코닉스, 그리고 CJ 홈쇼핑과 KT 이니시스를 담았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도 역시 순매수가 같이 들어갔었는데 전일 기관이 사실 좀 많이 산 날입니다. 코스닥에. 네, 지금 종목들이 거의 이제 IT 종목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코닉스가 순매수 종목으로 겹치네요. 자, 정태근 팀장님 오늘장 조언은요? 네, 일단 조언은요. 일단은 21선 좀 중요할 것 같은데 545포인트가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냐면 일단 그거를 참고를 좀 해보십시오. 작년 3월달, 10월달도 마찬가지로 540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 하락이 나온 다음에 되돌림 현상이 나왔는데 21선 근처에서 정직하게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올라타는 흐름이 나오는데 오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음 주부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545포인트 지지 여부 그러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유지가 되는지 여부가 아무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코스닥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환율과 코스닥 21선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두 분의 팀장님은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입니다. 오늘도 각 증권사에서 내놓은 리포트 내용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오늘 토비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현대증권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대한 내성 강화와 하나대투증권에서는 외국인 수급 개선 기대감에 관한 유효성, 신영증권에서는 추경에 따른 경기 개선 효과를 살펴주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삼성증권에서 오늘 토비스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동사는 2012년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상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올해 기대되는 사업은 이 터치 패널 사업 부분으로 2012년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신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5월부터 양산 예정인 이 G2양 터치 패널의 매출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어 이 양산 수율에 따라 이익률 개선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현대증권입니다. 외국인이 3월 초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순매수를 기록해 외국인 수급 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최근 3일간 국내 증시의 반등을 이끈 요인은 크게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달러 속도 조절과 이 대북 긴장감이 이미 반영됐다는 인식과 중국의 경제 경계 심리가 축소됐고 총액 한도 대출 확대로 인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변수가 산재한 가운데 당분간은 IT와 중소형주 중 1분기 이익 모멘텀이 견조한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하나대투증권입니다. FOMC 의사록을 통해 양적 완화는 현 상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양적 완화에 동참하면서 글로벌 중앙은행 자산 규모는 팽창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 확대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ECB 역시 추가적인 통화 완화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이 가운데 올해 들어 시장 하락을 견인한 외국인의 매도세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뱅가드 이슈를 제외하면 시장의 인식만큼은 나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리포트 내용 살펴주시죠. 예, 지금 추경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 국무회의를 거쳐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4월 말경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장이 예상하는 대략적인 추경 규모는 대략 17조 원 내외입니다. 이는 2009년에 28조 4천억의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추경 예산안 수치인데요. 17조 원의 추경 예산 자금 중 세입 결손 보존금인 10조 원을 제외한 약 7조 원이 경기 부양을 위한 박근혜 정부의 실질적인 추가 재정 지출 금액으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신영증권은 이번 추경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순증 효과를 약 3조 5천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정부의 한국 GDP 성장률 목표치를 약 0.3% 정도 높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3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추경 효과 이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한국 경기는 물론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경험을 감안할 때 추경은 유동성 확대에 직접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이는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데요. 다만 특이한 것은 이러한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동반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추경 예산 시 정책의 포커스가 물가보다는 성장 쪽에 있다는 것과 물가 상승세를 정부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직접적인 경기 지표와 관련해서는 선행지수 회복에 가장 빠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 시차를 두고 건설 투자, 소비, 설비 투자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했는데요. 최근에 어려운 점도 많지만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는 좀 기대감을 좀 갖고 싶고요. 관련된 종목들을 갖다가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매수해 보시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님 연결해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증권사 모닝전략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이슈 속 숨겨진 의미 찾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는 IMF 총재의 언급 관련해서 얘기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라가르트 총재가 글로벌 지역 간 성장 차이가 그 어느 때보다 두드러진다면서 1군과 2군, 3군이 있다고 얘기를 했네요.
그 세계 경제를 이제 세 갈래 성장세로 나눴는데 여기가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일단 1구는 이제 신흥국이라 그래서 빠른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회복 국면에 있는 2군이라 그래서 미국과 스웨덴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군으로는 유로존 일본을 두고 있는데 성장이 뒤처졌고 채무가 많다. 이런 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신흥국에서 기업들이 이제 차입이 5년 사이에 한 50%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혹시라도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 신흥국 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정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퀘스터로 인해서 재정 적자를 이제 줄이려는 모습이 너무 공격적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 대해서는 그 채무, 그러니까 공공부채가 GDP 대비로 한 245%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달러가 너무 많이 시장에 풀려 있기 때문에 사실 신흥국가 같은 경우에는 달러가 유출되기 시작된다면 상당히 고통을 좀 따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본도 역시 지금 엔화를 계속해서 약세 구조로 끌고 가고 있지만 G7에서 계속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7조 엔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84조를 매월 푼다 할지라도 실제로 엔화에 대한 어떤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게 과거 몇십 년 동안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전일에는요, 지금 미국 곳곳에 주정부들이 달러 가치가 휴지 조각 될 것에 대비해서 금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값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투자자들한테 금을 정리하라고 권유하고 있다면서요. 골드만삭스가 그 금 예상 가격을 이제 추가로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자기들은 모두 처분했고 이제는 이제 매도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로존의 어떤 리스크 재현이라든가 미국의 경제 성장이 좀 안 되는 거, 또 양적 완화 종료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금이 좀 가치를 높일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에 대한 시장 확신이 좀 퇴색됐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온스당 1,450달러 정도로 제시했고 내년도는 1,270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이른 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드디어 버블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버블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정도로 올라왔지만 어쨌든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불안 심리가 자극될 수 있죠. 또 양적 완화가 올 연말 정도 종료 가능성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들이 금가격을 다시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골드만삭스의 지금 어떤 금가격 제시는 좀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특히 골드만삭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강력하게 시장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면 꼭 반대로 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쩌면 금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봐도 지금은 금가격이 더 빠지기 어렵습니다. 적어도 좀 더 상승했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우하향 추세선을 만들지 않고는 지금은 더 내려가기 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막 1,550불, 60불 정도니까 진짜 바닥권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한 18일, 19일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G20 회의에서 일본의 뜨거운 화끈한 경기 부양에 대한 논쟁이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피해국들, 우리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서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예, 18, 19일 워싱턴에서 G20 재무장관 회의가 있죠. 실질적 피해국으로 지정되고 있는 게 한국, 중국. 또 있죠. 유로존입니다. 17개국이 거의 어렵죠. 그러면 이제 그 G20 재무장관회의에는 그 나라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죠. 결국 그 일본 엔화 약세를 저지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2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그 환율을 경쟁적인 환경으로 조성하지 말자라고 공동 성명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다른 이유를 대고 있죠.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을 타개에 위한 것이 엔저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엔저가 공정하게 자기들이 그걸 원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에는 그 공동성명 정도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하고 철강이나 전자기기에 있어서
거의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보니까 수출이나 수입에 상당한 영향을 좀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대일본 수출이 2월 달에 228억 달러 정도 됐는데 그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17%가 급감한 상황이고요. 오히려 수입은 계속해서 석 달 연속으로 플러스가 나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일본의 양적 완화에 대해서 아마 말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 라가르타 총재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어저께는 뭐 공격적인 거를 잘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의 엔화 약세는 주변 국가를 쓰레기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이 돼갈 수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아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얼마 전에 무역 적자가 8억 8천만 달러가 났거든요. 시장에서는 152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예상했었는데 엉뚱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개인적으로 더 엉뚱했던 것은 전일 금통위의 결과였는데 예상 밖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사실 제일 우리 이사님 의견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향후 오늘장 포함해서 전략도 챙겨주시죠. 좀 답답한 상황이죠. 뭐 김정수 하는 총재는 이제 한국은의 독립성 또 자기들이 보는 시장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개선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개선됐다라는데 좀 못 느끼겠습니다. 못 느끼겠고요. 실제로 금리하고 관련해서 그 가장 그 민감한 게 이제 금융주하고 건설주 같은 것도 좀 관련이 있거든요. 또 어저께 GS건설 같은 경우는 1분기 적자가 5,9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디서 그런 어떤 경기가 호전 신호가 나오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나마 어저께 총액 한도를 증액해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뭐 상세를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사실 총액 한도도 증액도 정부에서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를 대신해서 한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얼마나 그 하늘에서 버틸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는 결국 정부가 공조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고요. 오늘 키포인트는 수급이죠.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더욱 강화해 주느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어저께 상당히 좀 샀죠. 계속해서 외국인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오늘이 3거래일째 매수라면 오늘은 전일보다 좀 더 매수를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오늘도 역시 그 앞에서 말씀하신 GS건설 하중 들어가면서 종목들 다 끌어내리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정말로 개선되고 있는지 의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수급 중요성 얘기해 주셨네요.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하락 반전됐네요. 기관 매도 때문입니다.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